오후 3시, 하루 중 가장 애매한 시간입니다. 점심의 나른함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퇴근까지는 아득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당신은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가 귀에 닿을 듯 잔뜩 솟아올라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화면 속 커서만 깜빡일 뿐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려집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누군가가 아주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심호흡 한번 크게 해봐. 당신은 별 생각 없이 그 말을 따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몸 안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풀립니다. 솟아올랐던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꽉 물었던 턱에서 힘이 빠지고 흐릿하던 머릿속이 아주 조금이지만 맑아집니다. 대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이런 순간을 자주 겪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그냥 지나칩니다. 기분 탓이겠지, 마음의 문제겠지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흔하디 흔한 순간을 붙잡고 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끝까지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매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 없는 놀라울 만큼 정교한 무언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참 가볍게 씁니다. 대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꺼내듭니다. 무언가 신비롭고 어렴풋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두고 기적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단어를 완전히 뒤집어 보려 합니다. 진짜 기적은 모호한 마법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매 순간 정확하게 초단위로 오차없이 당신 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정밀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에 태어나 첫 숨을 내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장치를 매일 작동시켜 왔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진짜로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즐겨 이야기하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숲을 걷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파인만에게 저 새의 이름이 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파인만이 모른다고 하자 아이는 그것도 모르냐며 핀잔을 주었죠. 하지만 파인만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새를 온 세상의 모든 언어로 부를 수 있게 되더라도 너는 그 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란다. 오직 사람들이 그 새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 뿐이지. 진짜로 새를 보아라. 새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란다. 이름을 아는 것과 실제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심호흡이라는 이름을 압니다. 평생 그것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라벨만 외우고 있을 뿐입니다. 심호흡이라는 라벨을요. 오늘 저는 그 라벨을 떼어내고 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나른한 오후에 느꼈던 그 편안해진 느낌, 그것은 심리적 착각이 아닙니다. 어렴풋한 힐링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실제의 변화입니다. 혈압계로, 심박 변이도 측정기로, 실제 수치로 확인되는 물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설명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떻게 단 한 번의 숨이 온몸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당신이 무언가를 믿을 필요조차 없이 말입니다. 이것은 종교도 아니고 신념도 아닙니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그 숨은 똑같이 작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찾아가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호흡을 일부러 조절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당신이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를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숨이 얕은가요? 아니면 깊은가요? 숨을 쉴 때 배가 움직이나요? 아니면 가슴만 오르내리나요? 어깨가 함께 들썩이지는 않나요? 방금 이 관찰을 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과학 실험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영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평생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관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루에 대략 2만 번 정도 숨을 쉽니다. 평생으로 치면 수억 번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바로 그 일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파인만이 늘 경고했던 함정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그것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익숙함은 이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함은 종종 이해를 가로막는 가장 두꺼운 커튼입니다. 오늘만큼은 그 커튼을 젖히고 그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정면으로 바라봅시다. 장담하건대 그 뒤에 있는 것은 당신이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이제 첫 번째 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위장은 아침에 먹은 것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동공은 화면의 밝기에 맞춰 미세하게 조절되고 있습니다. 체온은 유지되고 있고 혈당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분명 심장에게 뛰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위장에게 소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일이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이름 자체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율이라는 말은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너무나 완벽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삽니다. 완벽함의 역설입니다. 무언가가 완벽하게 작동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자율신경계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차의 두 페달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말입니다. 자율신경계에도 이 두 페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감신경,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먼저 교감신경은 가속 페달입니다. 이 페달이 밟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혈액이 근육으로 몰립니다. 동공이 커져서 더 많은 빛을 받아들입니다. 간은 저장해둔 당을 혈액으로 쏟아냅니다. 그리고 소화는 잠시 멈춥니다. 왜 이런 반응이 진화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이 초원에서 굶주린 호랑이와 마주쳤을 때 목숨을 구하기 위한 반응이었습니다. 도망치거나 싸우려면 근육에 피가 필요하고 위험을 똑똑히 보려면 동공이 커져야 하고 당장 쓸 에너지가 필요하니 소화 같은 한가한 일은 미뤄둬야 합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에 걸쳐 완성된 생존의 걸작입니다. 반대편에는 부교감 신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이 페달이 밟히면 몸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소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손상된 조직이 복구됩니다. 낮 동안 쌓인 기억이 정리되고 저장됩니다. 심장 박동은 느려집니다. 한마디로 위험이 지나갔으니 이제 몸을 돌보고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성장하고 치유하고 쉬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한 설계처럼 보입니다. 위험할 땐 가속하고 안전할 땐 감속한다. 얼마나 우아합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21세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오래된 소프트웨어로 돌아갑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굶주린 호랑이와 마감이 임박한 이메일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상사의 날, 선 한마디와 진짜 포식자의 으르렁거림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밀린 업무와 절벽 끝의 위기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몸은 이 모든 것에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것입니다. 문제는 호랑이는 몇 분 안에 사라지지만 이메일은 하루 종일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속 페달을 온종일 밟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발을 떼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우리 몸은 결코 이렇게 오래 가속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그 차의 가속 페달이 아침 출근길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 밟혀 있습니다. 신호에 걸려도, 정체 구간에서도, 심지어 주차장에서도 엔진은 최대 회전수로 돌아갑니다. 그 차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엔진은 과열되고 연료는 순식간에 바닥나고 부품은 하나둘 망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몸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겪는 일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혈압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소화는 자꾸 뒤로 밀리고 몸을 복구할 시간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피곤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험이 없는데도 몸은 계속 위험 모드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스트레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페달에서 발을 뗄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페달에서 발을 뗄 수 있을까요? 브레이크를 의도적으로 밟을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두 번째 층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아주 특별한 신경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이 신경의 이름은 방랑한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신경은 몸속을 정처 없이 떠도는 긴 케이블 같습니다. 뇌의 아래쪽, 뇌간에서 출발해서 목을 타고 내려와 심장을 감싸고 폐를 지나 저 아래 위장과 창자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미주신경이야말로 부교감신경, 즉 브레이크 페달의 핵심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뇌가 몸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뇌가 사령탑이고 몸은 그 명령을 따르는 부하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 미주신경이라는 케이블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케이블을 오가는 신호의 무려 80%가 뇌에서 몸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이 뇌에게 말하는 양이 뇌가 몸에게 말하는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령탑이라 여겼던 뇌는 사실 몸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보고서를 읽으며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감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상식마저 뒤집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몸이 반응한다고요. 마음이 두려움을 느끼니까 심장이 빨리 뛴다고요. 그런데 실제 순서는 종종 그 반대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면 뇌는 그 신호를 읽고서 지금 뭔가 위험한 상황이구나 하고 뒤늦게 판단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 몸의 상태가 먼저 있고 감정은 그 상태에 대한 뇌의 해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조용하면 뇌도 조용하다고 판단하고 몸이 요란하면 뇌도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감정이 몸의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음을 직접 다스리려고 애쓰는 대신 몸의 상태를 바꿈으로써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의 상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가장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흥미로운 발견일까요? 논리적으로 따라가 보면 놀라운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몸에서 뇌로 올라가는 신호가 이토록 강력하다면, 우리가 몸에서 올바른 신호 하나만 정확히 보낼 수 있다면 뇌가 현실을 판단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뇌를 직접 설득하려 애쓸 필요 없이 몸을 통해 뇌에게 지금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몸이 뇌에게 보낼 수 있는 신호 중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신호는 대체 무엇일까요?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심장박동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위장의 소화도 마음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다릅니다. 호흡은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처리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은 숨을 참을 수도, 빠르게 쉴 수도, 느리게 쉴 수도 있습니다. 호흡은 자동과 수동 사이에 걸쳐 있는 특별한 다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나옵니다. 왜 뇌는 하필 호흡이라는 신호를 그토록 신뢰할까요? 왜 느린 호흡을 안전의 증거로 받아들일까요? 그 답 역시 진화에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뇌는 호흡을 안전의 증거로 받아들일까요? 사자에게 쫓기는 가젤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가젤이 도망치면서 숨을 천천히 깊게 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진짜 위험 앞에서 생명체의 호흡은 반드시 빠르고 얕아집니다. 그것은 생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느리고 깊은 호흡은 오직 하나의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진짜로 안전할 때입니다. 위협이 없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회복할 수 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느리고 깊은 호흡은 뇌에게 있어 가장 오래되고 가장 믿을 만한 안전 신호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 없는 신호입니다. 뇌는 이 신호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진짜 기적이 있습니다. 이토록 단순한 신호 하나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를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감쪽같이 속여넘길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이 느리게 숨을 쉬는 순간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렇게 여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건 지금 이 순간 안전하다는 뜻이다. 그러니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자. 몸을 회복 모드로 전환하자. 당신은 그저 숨을 천천히 쉬었을 뿐인데 몸 전체가 그 판단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층으로 내려가서
이 스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일상적인 관찰 하나에서 출발해 봅시다. 심호흡을 할 때 당신은 언제 편안함을 느낍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입니까? 아니면 내쉴 때입니까? 잠시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숨을 내쉴 때 바로 그 순간에 몸이 풀린다고 답합니다. 들이마실 때가 아니라 내쉴 때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 정확한 기계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횡격막이라는 근육을 알아야 합니다. 횡격막은 가슴과 배를 나누는 커다란 돔 모양의 근육으로 폐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흉곽의 공간이 넓어지고 그 압력 변화로 공기가 폐 안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기가 아닙니다.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주변에 자리 잡은 미주신경의 말단을 부드럽게 잡아당긴다는 점입니다. 이 당김이 바로 신호입니다. 미주신경의 말단이 늘어나면 그 신호가 뇌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바깥 세상은 지금 조용합니다.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숨을 내쉴 때 벌어집니다. 숨을 천천히 길게 내쉬는 그 순간에 미주신경이 가장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바로 이때 심장에 진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심장 박동이 눈에 띄게 느려지는 것이 바로 이 긴 날숨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쉴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그 순간에 브레이크가 밟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2층의 결론을 못 박아 두겠습니다. 심호흡의 진짜 비밀은 가슴에 공기를 얼마나 많이 채워 넣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비밀은 횡격막이 얼마나 깊이 아래로 내려가느냐에 있습니다. 가슴만 잔뜩 부풀리는 얕은 숨은 이 스위치를 제대로 누르지 못합니다. 배가 부풀어 오를 만큼 횡격막이 깊이 내려가야 비로소 그 스위치가 눌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잠시 후에 아주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슴으로만 얕게 숨을 쉬게 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긴장하면 우리 몸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이며 가슴 위쪽으로만 급하게 숨을 쉽니다.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호흡은 횡격막을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의 말단을 제대로 당기지 못하고 뇌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얕고 빠른 호흡 자체가 뇌에게 위험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러면 뇌는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고 그러면 호흡은 더 얕아지고 이것이 다시 뇌를 더 긴장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의 호흡이 점점 더 가빠지는 것이 바로 이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그 고리의 한 지점,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인 호흡에 있습니다. 호흡을 의도적으로 느리고 깊게 바꾸면 악순환의 방향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자, 이제 잠깐 멈추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평생 이렇게 배워왔을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면 산소를 더 많이 마시게 되고 그래서 몸이 좋아진다. 아주 상식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당신이 정신이 맑은지 아니면 어질어질한지를 실제로 결정하는 것이 산소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진짜 주인공이 산소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무언가라면 당신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추측해 보셔도 좋습니다. 답을 마음속에 정해 두셨나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지적인 절정입니다. 먼저 우리 머릿속에 단단히 박혀있는 한 가지 오해를 부숴야 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당신의 혈액은 이미 산소로 거의 100% 가까이 포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아무리 크게 숨을 들이마셔도 혈액 속 산소를 지금보다 크게 더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피곤하고 답답할 때 진짜로 부족한 것은 산소가 아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숨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짧게, 자주, 급하게 숨을 쉬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고 얕게 숨을 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빠른 그 결과 혈액 속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노폐물이니까 그게 줄어들면 좋은 거 아닌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평생 몰랐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단순한 노폐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조절 장치입니다. 혈액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관들이 좁아집니다. 수축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면 우리는 머리가 멍해지고 어지럽고 집중이 안 되는 상태에 빠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머리가 하얘지는 그 느낌, 뇌가 멈춘 것 같은 그 답답한 상태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급하게 숨을 쉬어서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산소를 더 마시려고 헐떡였는데 그 헐떡임 때문에 오히려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 원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갑자기 과호흡에 빠져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어지러워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종이봉투를 건네며 여기에 대고 숨을 쉬라고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종이봉투일까요? 과호흡에 빠진 사람은 너무 빠르게 숨을 쉬어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지나치게 많이 뱉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 이산화탄소가 뚝 떨어지고 뇌혈관이 좁아지고 어지럽고 손발이 저려옵니다. 이때 종이봉투에 대고 숨을 쉬면 자기가 방금 뱉어낸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다시 올라가고 좁아졌던 뇌혈관이 넓어지면서 증상이 가라앉습니다. 이 오래된 응급처치의 원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리입니다. 문제는 산소 부족이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과잉 배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겪는 그 답답하고 어지러질한 상태는 사실 이 과호흡의 약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반직관적인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노폐물이라고, 나쁜 것이라고, 빨리 내보내야 할 쓰레기라고 배워온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없으면 우리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자연에는 이런 경우가 놀랍도록 많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로 나눠버린 것들이 사실은 정교한 균형 속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나쁜 것이 아니라 산소가 제대로 배달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00여 년 전 크리스티안 보어라는 생리학자가 발견한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보어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서 산소를 실어 나르는 것은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아무 데서나 내려놓지 않습니다.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조직에게 풀어주는 조건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변에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있을 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헤모글로빈이 여기가 산소가 필요한 곳이구나 하고 산소를 내려놓습니다. 반대로 주변에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꽉 움켜쥐고 놓지 않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급하게 숨을 쉬어서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면 혈액에는 산소가 가득한데도 헤모글로빈이 그 산소를 조직에 내려놓지 못합니다. 창고에는 물건이 가득한데 배달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뇌세포는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를 실은 트럭이 문 앞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넘쳐도 어지러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호흡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느리게 숨을 쉰다는 것은 산소를 더 많이 빨아들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에게 이산화탄소를 다시 채울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천천히 숨을 쉬면 몸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가 급하게 빠져나가지 않고 적절한 농도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뇌의 혈관이 다시 넓어지고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필요한 곳에 제대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혈액 속 총 산소량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산소가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파인만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많을수록 좋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였다고 말입니다. 산소를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라는 단순한 셈법에 속아왔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몸은 정교한 균형의 방정식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적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진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기적은 신비로움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이 소름 끼치도록 정교한 균형에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이 더 많을수록 좋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성취. 하지만 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건강이란 무언가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힘들이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균형을 이루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균형을 이루고 긴장과 이완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몸은 재기능을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 여겨지는 쪽이라 해도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산소조차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심호흡의 진짜 목적은 무언가를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저울을 다시 수평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교훈입니다. 자연은 최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균형을 추구합니다. 이제 5번째 층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대부분 지금 당장 몇 초에서 몇 분 안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느린 호흡의 효과는 몇 초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2, 3분이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몇 분간 천천히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이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값진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학습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느린 호흡을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신경계 자체가 그것을 배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울까요? 가속 페달이 밟히는 문턱이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 예전 같으면 발끈하고 심장이 쿵쾅거렸을 상황에서도 훈련된 신경계는 좀처럼 가속 페달을 밟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육을 꾸준히 운동시키면 더 강하고 더 지치지 않게 되듯이 신경계도 반복적인 느린 호흡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더 회복력 있게 변합니다. 이것을 자동차의 서스펜션, 즉 완충장치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서스펜션이 좋은 자동차는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지나도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승객은 도로가 험한지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서스펜션이 낡고 다른 자동차는 아주 작은 조약돌 하나만 밟아도 그 충격이 뼛속까지 그대로 전해집니다. 우리의 신경계도 정확히 이 서스펜션과 같습니다. 호흡 훈련은 바로 이 신경계의 서스펜션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입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울퉁불퉁합니다. 세상의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힘든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울퉁불퉁함을 훨씬 부드럽게 흡수하게 됩니다. 같은 도로인데 전혀 다른 승차감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둔감해지는 것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 무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것도 못 느끼게 되는 것과 감정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호흡 훈련이 주는 것은 후자입니다.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입니다. 이 회복력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심박 변이도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개념은 단순합니다. 건강하고 유연한 신경계일수록 심장은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 그 박동 간격을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다시 말해 심장 박동이 기계처럼 똑같은 간격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 유연함이 클수록 그 사람의 자율신경계는 더 건강하고 더 회복력이 좋다고 봅니다. 흥미롭게도 느린 호흡 훈련은 바로 이 심박 변이도를 높여줍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신경계가 다시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육을 스트레칭으로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기분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측정기의 실제 숫자로 찍히는 물리적 변화입니다. 이제 6번째 층으로 가서 이 원리를 오늘 당장 무엇을 하면 되는지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파인만의 정신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를 반드시 지키고 싶습니다. 바로 과학적 정직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가 많고 호흡법은 그 특성상
참가자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하는 이중 맹검 실험을 설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호흡법이 어떤 병을 낫게 한다는 식의 과장된 주장은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바위처럼 단단하게 확립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밑바탕의 메커니즘입니다. 횡격막을 이용한 느린 호흡이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미주신경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며 그 결과 측정 가능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심박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진다는 것. 이것은 확고합니다. 과학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한계에 대해 정직해짐으로써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파인만이 평생 지킨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의학적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느린 호흡은 전반적인 건강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지만 결코 의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심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임상적 불안 증상이 있으신 분은 이 방법에 앞서 반드시 병원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단순합니다. 첫째,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십시오. 배꼽 아래에 손을 얹었을 때 숨을 들이마시면 그 손이 먼저 앞으로 밀려 나와야 합니다.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풀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진짜 스위치는 횡격막이 얼마나 깊이 내려가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배가 부푼다는 것은 횡격막이 제대로 내려갔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코로 약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약 6초에서 8초에 걸쳐 아주 천천히 내쉬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내쉬는 시간이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반드시 길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배웠듯이 미주신경이 가장 강하게 활성화되는 순간이 바로 길게 내쉴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루 중에 이미 비어있는 순간을 하나 고르십시오. 새로운 시간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메일을 열기 직전에 그 잠깐, 커피가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그 잠깐, 잠자리에 막 누운 그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단 5분입니다. 앱도 필요 없고 기구도 필요 없고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평생 가지고 있던 것, 오직 당신의 호흡만 있으면 됩니다. 한 가지 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심호흡이라고 하면 최대한 크게, 최대한 힘껏 숨을 몰아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어깨를 들어 올리며 요란하게 숨을 쉽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힘을 주어 몰아쉬는 호흡은 긴장을 부르고 앞서 말했듯이 너무 급하면 이산화탄소가 지나치게 빠져나갑니다. 진짜 좋은 호흡은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조용하고 거의 게으를 만큼 느긋합니다. 배가 자연스럽게 부풀었다가 천천히 꺼지고 내쉬는 숨은 마치 촛불을 아주 천천히 끄듯이 가늘고 길게 이어집니다. 억지로 많이 마시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천천히, 그리고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이것이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근육을 쓰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며칠만 해보면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이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30분씩 한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5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신경계를 훈련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앞에서 신경계가 학습한다고 말씀드렸죠. 학습에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근육을 하루 만에 만들 수 없듯이 신경계의 서스펜션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그것이 진짜 변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그 오후 3시입니다. 여전히 어깨는 솟아있고 머릿속은 흐릿하고 옆 사람은 똑같은 그 말을 던집니다. 심호흡 한번 크게 해봐.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그 말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그 짧은 한 번의 숨이 오가는 찰나에 당신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기계 전체가 작동하는 것을 봅니다.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미주신경의 말단이 팽팽하게 늘어나고 뇌가 가장 오래된 안전신호를 받아들이고 가속 페달에서 발이 떨어지고 부교감 신경이 조종석을 넘겨받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잦아들고 흩어졌던 이산화탄소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좁아졌던 뇌혈관이 다시 넓어지며 피가 뇌로 흐릅니다. 이 모든 일이 오직 한 장의 횡격막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는 이유 하나로 벌어집니다.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그런 의미의 기적은 아닙니다. 기적은 그것이 신비롭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이토록 소름 끼치도록 정밀한 시스템이 당신 안에 이미 완성된 채로 설치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당신이 살아있는 첫 번째 초부터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고 노력해서 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완벽한 장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에는 놀라운 평등함이 있습니다. 값비싼 약도, 특별한 장비도, 누군가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어디에 살든 몇 살이든 누구나 똑같이 이 장치를 가지고 있고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돈과 조건을 요구하지만 당신을 진정시키고 회복시키는 이 가장 근본적인 도구만큼은 태어날 때부터 당신 몸 안에 무료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밖에서 찾으려 애써 왔습니다. 더 좋은 약을, 더 비싼 치료를, 더 대단한 비법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늘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존재를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파인만이 평생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진실입니다. 무언가를 깊이 이해한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할수록 그것은 더 경이로워집니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심호흡 한번 해봐라는 말은 그저 공허하고 뻔한 조언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한 당신에게는 그 한마디가 진짜 기적의 순간으로 보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제 그 안에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파인만은 한 유명한 대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예술가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꽃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데 과학자인 자네는 그것을 낱낱이 분해해서 아무 맛도 없는 지루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파인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도 그 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더해 그 꽃 속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볼 수 있다. 세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색깔이 왜 진화했는지, 곤충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 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모든 독은 꽃에 대한 흥분과 경외감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한다. 과학적 지식은 오직 더할 뿐이지 결코 덜어내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심호흡의 원리를 알기 전에도 그 편안함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편안함 속에서 횡격막과 미주신경과 이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이 함께 추는 정교한 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배로 커졌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알수록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경이로워집니다. 무지가 지키는 신비는 얄팍하지만 밉이 드러내는 신비는 끝이 없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자기가 이미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심호흡이라는 이름을 안다는 이유로, 그 라벨을 외웠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안에서 매 순간 돌아가고 있는 우주 전체를 놓쳐왔습니다. 바로 자기 가슴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는 그 우주를 말입니다. 파인만의 아버지가 새에 대해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이름을 아는 것과 진짜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한 일상의 현상이 있나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오늘처럼 그 라벨을 떼어내고 그 안을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평범한 것들 속에 얼마나 놀라운 우주가 숨어 있는지 함께 발견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바로 5분을 시도해 보세요. 제가 숙제를 내드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그것이 왜 작동하는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행동을 바꿉니다. 아는 사람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그 애매한 시간이 다시 찾아오면 손을 배꼽 아래에 얹고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더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당신 안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정교한 기적을 느껴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숨은 진짜 놀라움을 앞으로도 함께 하나씩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숨 한 번에도 이렇게 온 우주 전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함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이름 너머에 있는 진짜 세계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봅시다.